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세수가 59조 원 펑크가 나고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해임안과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처음 벌어지는 일마다 국민을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처음 있는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권영진 전 시장 소식과 김천시장 구속에 따른 후폭풍,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김덕환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폐쇄 위기를 맞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 세 꼭지 다루게 될 주제 중에 첫 주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얘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시죠. 천영길 뉴스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천 기자. 네. 권영진 전 대구시장 언론과 공식적인 석상에서 만난 것이 거의 1년 3개월 만인데요. 추석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네, 아마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이제 기지개를 편 건데요. 이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대구 경북의 한 언론인 모임에 참석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인데 권영진 전 시장은 그동안 퇴임 이후에 공개적인 행보는 지난해에는 하지 않았고 올해 본인을 중심으로 한 분권과 통합이라는 포럼 활동을 주로 해왔습니다. 기자들과 이렇게 단체로 만난 건 퇴임 이후 처음인데 아무래도 이 총선에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먼저 권윤수 대구 MBC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에 대해 장관 등 내각에 입각할 것이라는 다양한 설이 있었지만 임명직보다는 선출직에 어울린다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고향인 안동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안동에 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대구시장을 8년 역임했기 때문에 대구에 출마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가서 출마하지 않는다. 출마한다면은 반드시 대구에서 할 거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정치는 12명의 국회의원이 원팀을 이뤄야 변화할 수 있다며 원팀 정치의 구심 역할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의욕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지역 간 양극화, 수도권 공화국이 낳은 재앙이라고 평가하면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임을 암시한 겁니다. 이 수도권 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이게 발벗고 나서거나 여야 간에 정말 머리를 맞댄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을 찾는 노력은 없습니다. 출마할 지역구로는 여러 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중단된 대구 신청사의 달서구 건립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달서구 병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주축이 돼 창립한 포럼의 사무실이 위치한 수성구 을 지역구와 재선 국회의원이 잘 배출되지 않는 중남구도 꾸준히 거론됩니다. 권 전 시장이 대구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지는 조만간 보여주겠다고 밝혀 추석을 전후한 행보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영진 전 시장은 개헌을 통해서 수도권 공화국을 해체하자라는 제안도 했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이루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
이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자고도 제안했는데 방금 했던 이야기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임명직 이 내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의지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봤던 권윤수 기자 보도 보면 여러 가지 권 시장이 어디에서 출마할지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는데요. 그동안은 고향 안동일 것이라는 추측도 많았었는데 이태우 기자.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대구를 확정하는 정도의 수준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방 들었듯이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기가 대구시장을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면 대구에서 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다른 곳에 가지 않는다. 출마를 한다면 반드시 대구에서 한다라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고향 안동 출마선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데요. 권 전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역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출마 선언을 자기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출마할 곳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네, 이게 권 시장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분으로만 본다면 대구시장 재선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 대구 12개의 지역구 어디에 출마해도 이 명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 재선을 한 전임 시장이 출마 7개월 전부터 특정한 곳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것도 약간 모양새 빠지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견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구를 특정하지 않고 입장을 밝힌 건데 이게 또 단점으로도 작용하는 게 아니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지도 않으면서 자꾸 시간 끄는 게 간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 비판이 나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 기자. 네. 그런데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달서구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달서구는 권 시장이 재임 시에 본인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했던 곳인데 그 예정지였죠. 근데 지금 건립이 굉장히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자꾸 언급이 된다면 뭐 보기에 따라서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약간 불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질문을 제가 이날 이 질문을 했습니다. 3대 과제를 해결했다. 이 권영진 전 시장이 임기 중일 때 이 자랑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취소원 이전 그리고 신청사 건립 이거 모두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좀 말을 아꼈는데요. 일단 홍 시장께서 제가 했던 것들을 더 좋게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 책임은 저한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현직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지금 원치 않는다라는 메시지로 읽혔는데 앞서 권윤수 기자 보도에서 나왔던 이 키워드 중에 하나에 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팀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은 대구의 12명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야지만 풀 수 있는데 거기에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해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 전 시장은 홍준표 지금 시장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전임 시장이 한 일을 모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깊이 숙고한 다음에 바꿀 것이 있으면 혁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끝까지 문제가 남는 것은 대구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 곳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달서구 병, 지금 김용판 의원이 있는 달서구 병이 유력하고요. 또 이인선 의원이 있는 수성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병헌 의원이 있는 중남구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김천시장 소식입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이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그런데 구속은 됐는데 선거 구민한테 선거 때 돌린 선물이 이게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역대급 선거 비리라고 부릅니다. 검찰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시청 공무원과 전현직 공무원, 산림조합,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까지 관직에 있는 거의 모든 분야가 관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도 1,800명이나 되는데요. 이 선물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털었다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의 박재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두 번의 명절에 선거 구민 등 1,800명에게 6,600만 원 규모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33명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중 9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장 지시에 따라 선거 구민 등 350명,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 동장을 통해서 1,450명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금품 제공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3,300만 원가량 업무 추진비를 전용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1,700만 원가량의 사비까지 들여 명절 떡값 등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시장 지시를 받고 명절 선물 명단을 수정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김천시는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1,800명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지역사회의 민심도 흉흉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이번 사건의 1심 판결 이후 최종 결정됩니다. 네, 공교롭게도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 김천 시민들은 참으로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나는 1,800명 안에 못 들어갔나? 선물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씁쓸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김천시 내에 미치는 파장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천시가 인구수가 14만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단독 선거구가 유지가 됩니다. 김천시장 선거구와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구속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이미 구속이 됐고 앞으로 재판 결과가 총선 전에는 1심 결과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총선 구도에 미치는 영향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소식인데요. 대구장애인철폐연대가 이동권을 보장하라 하면서 19일 대구시청에서부터 행진을 했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대구에서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얼마나 어렵고 한지 그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시내버스는 1,566대인데요. 이 가운데 저상버스는 44%에 불과합니다. 절반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다 특별교통수단은 200대에서 한 대가 빠지는데요. 법정대수는 216대니까 이것도 못 미치는 겁니다. 이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장애인 콜택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휠체어를 탄 채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네, 최근에 이 법이 바뀌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같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인접지자체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더 늘려야 한다. 적어도 법정 대수까지는 채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상버스도 기존의 낡은 버스를 바꿀 때는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사가 급하거나 다리 등으로 버스 진입이 어려운 곳일 경우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나마 이 대구시는 44%로 나은 편인데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지금 두 분 기자 말씀하신 대로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 예산 올해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을 반영했다면서요? 네. 대구시가 내년도에는 특별교통수단 21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반면 이 저상버스는 올해 예산보다 많이 떨어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저상버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좀 상황이 어려워져서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이 예산 감축 기조의 영향이 아닌가 이 장애인 단체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이야기 준비하신다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통보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44개 센터가 내년이면 폐쇄될 위기에 몰렸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지원 삭감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 효과와 대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덕환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예산을 줄인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의 폐쇄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 언제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먼저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날 전국 센터장들과 운영단체의 책임자를 불러놓고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또 센터가 하는 업무 중에 상담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그다음에 교육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직수행을 하겠다 하면서 우리 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약정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보조금 예산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 평가에서 우리 외국인 지원센터는 정말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이 전액이 삭감되는 이런 현상, 이런 통보는 비단 우리 대구 경북만 받은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상황이긴 하지요. 네. 근데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대구라고 붙어 있습니다만 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 지역 노동자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수, 노동자 수가 얼마나 되고 여기에 따른 대구 지역의 한 해 예산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대구 경북을 총괄하는 거점 센터입니다. 대구의 노동자 총 근로자 수는 한 2만 9천여 명이 근로를 하고 있고요.
또 대구에는 한 7,100명, 경북에는 22,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의 1년간 예산은 2023년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한 5억 6천여만 원이고요. 그중에 우리 센터 직원 12명의 급여와 퇴직연금, 4대 보험료 등 합쳐서 인건비 성질이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거의 실제 뭐 다른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고 뭐 생각보다는 뭐 보시기에 따라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비용이 소요되는 연간 예산이 그 정도면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언제 설립됐고 그동안 해오신 역할은 또 그 지원 쓰신 비용에 비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 크다 작다를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해오신 겁니까? 우리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2010년 1월 29일 날 설립이 되어서 대구 경북의 근로자들의 체류 서비스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1월 날 쉬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쉬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서 체류 서비스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요. 우리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상담 사업, 교육 사업, 문화 사업, 특성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업으로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뭐 채울 임금부터 고충사항, 또 한국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고충까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분들 대상으로는 통역이나 번역 이런 언어를 지원하고 또 노사 간의 갈등이나 민원이 있을 때는 방문 상담해서 서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센터와 원거리에 있는 농축산 사업장은 사실 열악한 사업장인데 취약계층 사업장들인데 가면 가족들이 대다수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 관련이나 또 이렇게 외국인들을 고용하면서 임금 대장이나 임금 대출 비치를 해야 된다든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기숙사 문제들도 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사업으로서는 이제 한국어 교육과 정보화 교육, 또 법률 교육, 정신건강 교육, 산업 안전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어 테스트를 해서 그 수준을 맞춰서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뭐 토픽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법률 교육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거기서 전문 강사들이 무료로 각종 법률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사실 정신건강 교육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고립감 등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건강 교육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덕한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지원센터가 안 하는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거의 외국인과 관련되는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이고 또는 여가와 관련된 사업까지 다 진행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특히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문 열고 일요일이 특히 바쁘다고 하셨는데 이게 운영되는 내용이 뭐 상황이 뻔히 짐작이 됩니다만 주말 운영이 특히 중요하고 이게 외국인들은 이때가 아니면 접근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지원센터의 주말 운영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중요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중에는 일을 하고요. 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쉬는
일요일에 외국인 노동자들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제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다 일요일 날 사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 업무는 거의 70%가 일요일 날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 업무는 100%가 사실 일요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우리 센터에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우리 이게 센터를 방문하고 있고요. 우리 센터를 방문해서 항구 교육, 또 애로사항 상담, 또 뭐 아프면 무료 진료, 임의용까지 여기서 원스톱으로 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친구들과 이렇게 만남의 장소로도 우리 센터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주말에 우리 센터가 문을 열지 않으면은 또 주말에 이렇게 체류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말에 갈 곳이 없어서 뭐 길거리를 배회한다든지 또 뭐 각종 이렇게 범죄 행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정말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2024년 예산이 영원입니다. 그렇게 삭감된다고 하는데 삭감이 아니죠. 지원 중단이죠. 지원 중단 수준인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센터 어떻게 운영될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때 회의석상에서 뭐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폐쇄하겠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아직 고용노동부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은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 1월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면은 당장 1월 1일부터 센터 문은 닫아야 하고요. 또 이렇게 센터 문을 이렇게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의 폐지의 부당성을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센터를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뭐 우리 대구 센터를 비롯해서 전국 9개 센터장님들이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예산 조정을 통해서 지원액이 영원히 되는 걸 막는 방법,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제일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네, 뭐 아직 기재위는 통과됐습니다만 뭐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정부가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삭감 기준은 설명을 할 때 건전 재정 기준 편성과 뭐 보조금 삭감을 이유로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조금 삭감도 정말 불필요하고 배정 목적과 맞지 않는 보조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조금을 삭감을 해야지 우리가 정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우리 센터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네. 정부는 여기 예산 삭감 부분에서 나아가서요, 센터를 아예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을 고용노동부, 이 고용노동부는 노동상담의 영역인 것 같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교육 부분을 나눠서 지금 현재 있는 정부기관 혹은 공적인 산하단체에서 맡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 두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이 업무들을 두 기관으로 이관했을 때 어떤 문제점 혹은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신지요? 예.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쉬는 일요일에 우리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업무가 두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두 기관에서는 일요일 날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만약 평일에만 업무를 수행한다라면은
정말 외국인들의 불만이 또 외국인들의 불편이 엄청 날 거고요. 또 이게 주말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또 이분들이 다른데 사실 자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불법 브로커들이라든지 뭐 행정사들이라든지 이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불법 브로커들이 더 네. 성행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기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먼저 상담 업무를 비교를 해보면은 외국인 노동부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일요일 날이 이 서비스를 제공이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은 일요일 날 서비스를 모든 서비스를 지금까지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 지도 점검 또 이렇게 현장 관리 감독 위주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나 사업주분들이 이 고용노동부를 외면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우리 센터는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뭐 임금체불부터 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 고충까지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실 뭐 임금체불이나 산재나 각종 민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서로 사업주하고 근로자들하고 중재 역할을 하면은 거의 대다수는 합의를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말 합의를 했는데 중재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만 경찰관서나 고용노동부로 이렇게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산업 분야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도 물론 뭐 이렇게 일요일 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일요일 날 서비스를 제공이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은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지금 교육을 실시하는 거는 입국자가 들어오면은 2박 3일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국자 교육만 지금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어 교육을 일요일 날 못 시키니까 평일 날 현장을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한번 시행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평일에는 다 근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정책은 실패로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각 법률 교육, 정신건강교육, 산업안전교육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 센터에는 13년간 정말 이렇게 강사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또 외국인들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국어 교육부터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지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특성을 조금 이해하시게 됐을 것 같은데요. 센터는 공공 재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민간적 성격의 기관인데 네. 이 기관이 공적인 기관이 못하는 역할을 중간에서 메워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영역이 그런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라는 게 센터장님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하는 노동 환경의 상황의 구조적인 특징이 주말, 일요일이 아니면 이런 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센터가 하는 교육을 수행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정부가 이관하려고 하는 두 국가기관,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주말에 운영을 할 수 없으니 네.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해도 받으러 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구조적인 격차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무시되고 있다 이러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센터가 폐지가 되게 되면 법률 상담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니까 오히려 주말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없고 주중에는 시간이 없으니 그런 것들을 또 틈새를 파고드는 불법 브로커가 성행하는 것이다. 예. 근데 브로커가 브로커라는 거는 일종의 뭐 거강꿀인데 어떤 불법 브로커가 성행하는 예, 것인지요? 사실 일요일 날 우리가
상담 업무를 하지 않으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해서 어디 호소를 해서 해결을 받아야 해야 되는데 1월 날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으면은 불법 그다음에 행정사를 찾아가서 유로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한 교회 뭐 그건 옛날에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사항이었는데요. 뭐 한 교회 목사분이 임금 체불을 대신 수령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너무 가다하게 수수료를 챙겨서 불구속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센터가 폐지된다니까 사실 경찰 관서에서 전화가 와서 사실 센터가 폐지됐을 경우에 뭐 당연히 이런 불법 브로커들이 더 성행도 하겠지만 이렇게 외국인들과 관련해서 어떤 이렇게 범죄 사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센터가 폐지되면은 그러한 정보 공유가 안 돼서 치안에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은 한다. 특히 뭐 경찰 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가 폐지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듣자면 듣는 내내 제가 드는 생각이 이 공적인 영역과 완전히 이 민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사이에서 완충지대를 형성해서 필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걸 공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해서 공적인 영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넘기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공적인 영역을 이렇게 정부에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이관될 때부터 정부에서 이러한 영역들은 정부에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NGO 단체를 통해서 외국인들 체류 서비스를 지원하라고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노하우는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쌓이는 것이지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겪었던 현장에 굉장히 익숙한 여러 가지 경험 사례들을 통해서 익히게 된 경험들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 하루아침에 뭐 지금 상태라 그러면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숙련된 좋은 노하우를 지닌 분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네. 현장 직원분들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우리 직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류 서비스를 지원해 줬습니다. 사실 그렇게 체류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사실 업무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고용허가 관련법,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출입국 관련 법들을 숙지해 가면서 정말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결해 주면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 왔는데요. 뭐 하루 아침에 폐쇄된다니까 우리 직원들의 일자리는 뭐 하루 아침에 뭐 해고 통보나 받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업무 노하우가 쌓인 일일 통역 상담원들 그리고 정보화 강사님들 특히 한국어 강사님들이 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노하우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각국의 리더들을 이렇게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분들은 정부 정책을 홍보를 할 때 리더분들을 통해서 근로자들한테 전파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떠한 뭐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관련된 뭐 얘기들을
우리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도 이렇게 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외국인 인력이 점점 더 늘어나고 더 이렇게 확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센터가 사실 폐지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점점 더 많이 생겨날 것이고요. 또 그래서 뭐 이렇게 근로자 간의 갈등, 또 근로자와 기업 간의 갈등 등으로 사건 사고들이 정말 더 많이 생길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노동인구 감소하고 인구 소멸을 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사실 올해 정부가 11만 명 외국 인력 도입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인력 확대를 추진하는데 이 확대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센터는 지금 거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이런 큰 엇박자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전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의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해서 외국인 인력은 점점 이렇게 확대 도입하고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우리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를 폐쇄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엇박자 정책이죠.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날수록 더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폐쇄하겠다는 거는 정말 엇박자 정책입니다. 네. 지원받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해서 하는 거지요. 이 좋은 평가 받으셨다고요. 네. 좋은 평가도 받고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통보를 받으면 정말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다른 말씀도 더 듣고 싶지만 오늘 끝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나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실 앞으로 외국인 인력들이 더 확대 도입되고요. 더 외국인들 인력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외국인 인력 지원 센터가 폐지가 아니라 정말 이들한테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우리 이 센터 예산을 정말 전액 반영해서 우리 센터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꼭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센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렇게 외국인 인력이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차이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 생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또 그렇게 적극적인 체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해서 이들은 자기 회사에서 정말 생산성을 향상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근로자들은 체류 기간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대구를 홍보를 하는 중요한 홍보 역할도 한다. 그래서 우리 센터 예산이 꼭 반영되었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 와이드는요 예산 전액 삭감으로 여러 곤란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덕환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장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이 59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입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환율 방어에 써야 할 기금 20조 원을 급한 대로 써야 하고 지방정부도 살림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데 지출이 줄어들면 올해 1%대 수준으로 쪼그라든 GDP 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나온 경고입니다. 산중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남송의 시인이었던 유규의 19절 중 일부입니다. 산이 첩첩이고 물 또한 겹겹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인데 여러 난관이 중첩됐을 때 자주 인용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난제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한다던 산중수복의 다음 구절은 버들우거지고 꽃밟게 핀 저쪽에 또 마을이 보이는구나로 끝납니다. 우리도 이런 희망으로 버티기에는 지금 상황은 두렵고 엄중해 보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